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ETF 투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TF란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로 우리나라에서는 상장 지수 펀드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한국어로 이해하면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냥 영어 그대로 해석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Exchange Traded Fund,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펀드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펀드는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데요. 많아야 하루에 한 번만 거래할 수 있고 어떤 펀드는 마음대로 사고 팔 수도 없는 것들도 많아요. 그런데 ETF는 펀드인데도 불구하고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계속해서 사고 팔 수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ETF도 펀드의 일종이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펀드는 또 뭘까요? 여러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투자하는 걸 펀드라고 하는데요. 펀드는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공모펀드, 사모펀드, 헤지펀드, ETF 등등 투자 성격에 따라서 여러 종류로 나뉘는데요. 우리가 이것들을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펀드의 핵심은 사람들의 돈을 한 곳으로 모아서 투자를 한다는 건데요. 그리고 그 펀드에 돈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을 펀드 매니저라고 하죠. 투자자는 펀드에 돈을 투자하고 펀드 매니저는 투자자들의 돈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대신 사람들에게서 수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펀드는 거래소에서 상장하지 않는 걸까요? 일반적인 펀드와 ETF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운용 방식에 있습니다. 무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ETF의 대부분은 패시브 투자를 하는 패시브 펀드이고 다른 펀드 투자의 대부분은 액티브 투자를 하는 액티브 펀드인데요. 여기서 액티브는 적극적인이라는 뜻이고 패시브는 수동적인이라는 뜻이에요. 투자를 하는 펀드 매니저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지 수동적으로 투자를 하는지에 따라 나뉜다는 거죠. 펀드에서는 벤치마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벤치마크는 기준이 되는 지표나 지수를 의미하는 말인데요. 만약에 코스피 200 ETF라면 여기서 벤치마크는 코스피 200 지수가 될 것이고 S&P 500 ETF라면 벤치마크는 S&P 500 지수가 되겠죠. 펀드는 액티브, 패시브에 관계없이 기준이 되는 벤치마크가 존재합니다.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액티브 펀드라고 해서 펀드 매니저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투자를 할 것인지, 벤치마크는 무엇으로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최소한의 컨셉이나 설명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차이는 액티브 펀드의 목적은 벤치마크를 초과한 수익률이고 패시브 펀드의 목적은 벤치마크와 동일한 수익률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두 펀드가 모두 코스피 지수를 벤치마크로 잡고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패시브 투자 같은 경우는 그냥 코스피가 오르고 내리는 만큼 펀드의 가격도 맞춰서 움직이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액티브 투자는 코스피 상승률보다 더 높은 수익이 목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게 가치 투자가 됐든 아니면 테마주 매매가 됐든 간에 펀드 매니저의 주관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즉 액티브 투자는 벤치마크가 같다고 하더라도 펀드 매니저에 따라 수익률의 차이가 심한 반면에 패시브 투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건데요.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는 액티브 펀드를 운영하고 싶어 합니다. 당연하겠죠. 펀드 매니저는 학벌은 기본이고 금융업계에서 경력도 쌓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도 소수의 엘리트만 펀드 매니저가 되는 건데요. 당연히 투자에 대한 자신감도 넘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펀드 매니저들은 시장 수익률보다도 높은 수익률을 낼 자신이 있으니까 펀드를 만들어서 받은 돈으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고 그 대신 사람들에게서 수수료를 좀 더 받는 구조인데요. 내가 더 많이 벌게 해줄 테니까 대신 수수료도 더 받아가겠다는 거죠. 반면에 ETF는 애초에 목표 자체가 다릅니다. 그냥 벤치마크와 최대한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게 목적인데요. 그런데 이 지수라는 건 시장에서 보여지는 숫자일 뿐이지 실제로 판매를 하는 상품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이 수치와 최대한 비슷하게 움직임을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우리가 S&P 500 지수가 1% 오르면 똑같이 1%가 오르고 1%가 내리면 똑같이 1%가 내리는 포트폴리오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S&P 500 수치를 계산하는 공식과 똑같이 종목을 매수하면 될 겁니다. S&P 500은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선정한 500개의 대형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모두 더한 다음에 재수라는 특정 수치로 나누는데요. 단순하게 현재 시점에서 시가총액 비율대로 산다면 결국 S&P 500과 똑같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500개의 종목을 모두 비율에 맞춰서 사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은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졌다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돈이 필요한데요. 대략 34만 달러, 원화로 약 4억 5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끝일까요? S&P 500 종목이 새로 편입되거나 제외될 때마다 포트폴리오를 또 바꿔줘야 합니다. 그리고 유상증자와 같이 주식수가 바뀔 때도 또 바꿔줘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S&P 500 지수와 같은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건 생각보다 힘든 일이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ETF가 있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ETF가 알아서 비중을 조절해주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고 적은 돈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으니 이득입니다. ETF를 파는 회사 입장에서는 프로그래밍만 잘 해놓으면 비율만큼 알아서 프로그램이 사고 팔게 만들어두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특히 펀드 매니저의 시간이나 노력을 투자할 일이 거의 없죠. 가끔씩 종목이 새로 편입되거나 제외될 때만 공식을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둔 다음부터는 유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수수료를 주기 때문에 펀드 회사 입장에서도 이득입니다. 서로 윈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ETF가 아닌 보통의 펀드와 ETF를 나누는 기준은 운용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액티브인지 패시브인지 판단해서 나눌 수 있는데요. 액티브 펀드의 목적은 벤치마크보다 높은 수익률입니다. 하지만 목적일 뿐이지 실제로 높은 수익률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펀드 매니저에 따라 수익률의 차이가 크다는 거죠. 반면에 ETF는 벤치마크를 추종하기 때문에 수익률의 차이가 크진 않는데요. 반면에 ETF는 벤치마크를 추종하기 때문에 수익률의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펀드는 그만큼 펀드 매니저의 시간과 노력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비싼 편이고요. 패시브 투자는 반대로 저렴하겠죠. 결국 액티브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주관적으로 투자 결정을 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결정권은 적고 펀드 매니저의 결정권이 큽니다. 반대로 패시브 펀드는 펀드 매니저의 결정권이 적고 투자자의 결정권이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에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투자를 할 시간도 없고 투자를 아예 모른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일반적인 액티브 펀드에 투자를 하고요. 연령대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투자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고 직접 결정을 하고 싶은데 투자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기는 싫다. 이런 경우에는 패시브 펀드인 ETF에 투자를 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ETF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좋은 ETF란 무엇일까요? ETF에 투자한다는 것은 결국 결정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S&P 500 ETF에 투자하는 이유는 S&P 500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ETF는 실제 벤치마크와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는 ETF가 좋습니다. 만약에 S&P 500이 5% 상승했는데 내가 산 S&P 500 ETF가 7%, 8% 상승했다면 이걸 너무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인데요. 차이가 많이 난다는 뜻은 종목 구성이 잘 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고 이런 ETF는 5%가 상승할 때 3%만 상승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런 변수는 좋지가 않습니다. 이걸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트래킹 에러인데요. ETF와 벤치마크의 상승률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차이 났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트래킹 에러가 클수록 변동성 차이가 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 되도록이면 트래킹 에러가 낮은 ETF가 좋습니다. 그리고 계리율이 높은 ETF도 피해야 하는데요. 계리율은 순자산 가치와 펀드 가격이 얼마나 차이 났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현재 펀드 자산이 100억인데 펀드의 시가총액이 99억이면 계리율은 1%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과 같은 경우는 순전히 투자자들이 주가를 결정하지만 ETF 같은 경우는 벤치마크를 따라가야 하는데요. 지수가 2% 상승했는데 이 ETF를 2배 가격에 사는 사람이 없어서 계리율이 생기면 마켓메이커가 이 차이를 노리고 투자를 하면서 가격을 맞춰주는데요. 만약에 계리율이 높은 상태가 며칠 정도 지속된다는 것은 마켓메이커가 제대로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는 상품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수 비율도 중요합니다. 보수 비율이 클수록 그만큼 수익률이 내려가는데요. 이 보수 비율은 매일매일 펀드 순자산에서 저절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손해를 보는 부분인데요. 트래킹 에러와 계리율은 모두 순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ETF의 트래킹 에러가 0%이고 계리율도 0이라고 하더라도 보수 비율이 높으면 좋은 ETF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트래킹 에러와 계리율이 모두 0이고 보수 비율이 3%인 S&P 500 ETF에 투자를 했고 S&P 500 지수가 10% 상승했다면 실제 수익률은 3%가 되는 거죠. 벤치마크가 같은 ETF라고 하더라도 운용 보수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상품도 있습니다. 특히 ETF 중에서 해외나 원자재 같은 것들을 추적하는 것들은 운용 보수가 비싼 것들이 많은데요. 여기서 운용 보수는 HTS나 증권사에서 확인하기보다는 증권투자협회의 전자공시 서비스에서 보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펀드 회사에서 말하는 운용 보수가 전부가 아니라 기타 비용과 수수료율을 더해야 진짜 보수가 나오기 때문에 매매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이트 주소는 제가 댓글에 남겨두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무조건 트래킹 에러, 계리율, 보수 비율이 낮은 ETF가 좋은 ETF일까요? 대체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투자 목적에 따라서 이 수치들이 조금 높다 하더라도 ETF를 매수하는 게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건 바로 구성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벤치마크를 추종하더라도 ETF마다 구성 종목은 모두 다릅니다. 이 구성을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트래킹 에러는 낮아지겠지만 보수 비율이 높아지고, 반대로 너무 대충 구성하게 되면 보수 비율이 낮은 대신 트래킹 에러가 높아집니다. 구성 종목을 봤는데 생각보다 종목 수가 많지 않다면 그냥 직접 투자를 하는 게 더 이득이겠죠. 저 같은 경우는 구성 종목에 파생 상품이 있는 ETF는 절대 매수하지 않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레버리지, 인버스, 커버드 콜, 커버드 숏 ETF가 있습니다. 파생 상품은 대부분 만기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기가 가까워지면 다음 월물로 갈아타야 되는데, 이때 롤오버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그대로 보수 비용에 포함됩니다. 또 이 보수 비용이 그대로 수익률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특히 장기 투자에서는 복리 효과 때문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 버립니다. 수익률이 10%인 ETF와 보수 비율 때문에 8%인 ETF를 각각 100만원씩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10년째에는 각각 259만 3,742원, 215만 8,925원, 30년째에는 1,744만 9,402원, 1,006만 2,657원, 50년째에는 1억 1,739만 853원, 4,690만 1,613원. 어느 순간부터 2배가 넘는 차이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죠. 당연합니다. 매년 2%씩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덧셈으로만 계산해도 10년이면 20% 차이가 나고, 복리로 계산하기 때문에 20%보다 더 크게 차이가 나는 건데요. 결국 장기 투자에서는 수익률 1%가 엄청나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만큼 조금이라도 보수 비율을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파생 상품이 포함되는 ETF는 이 보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레버리지에 투자를 할 거라면 그냥 직접 파생 상품을 거래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선물의 레버리지가 20배라면 그냥 투자금의 10%로만 거래하면 2배의 레버리지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고, 심지어 남는 현금으로 다른 곳에 투자할 수도 있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인 거죠. 부자 프로젝트의 목적은 배당 수익으로 노후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 종착지는 배당 ETF가 되는데요. 단순하게 지수만 추종하는 게 아니라 배당가 같은 컨셉을 포함하는 ETF는 좀 더 분석에 시간을 써야 합니다. 이런 ETF는 패시브와 액티브가 반반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배당률이 높은 회사를 단순하게 시가총액 비율대로 구성했다면 패시브적인 성향이 높은 것이고, 종목 구성에 매니저의 판단이 많이 들어가 있다면 액티브적인 성향이 높다고 봐야겠죠. 요즘 인기가 많은 슈왑을 보면 구성 비율에 주간이 많이 들어가 있어 보이지만, 이 주간을 수치화해서 퀀트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 비율은 0.06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반면에 기존 배당 ETF인 노블을 보면 보수 비율이 0.35로 슈왑보다 6배가 높은 게 보일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슈왑이 좋은가? 그건 또 아닙니다. 노블이 구성 종목에서 잠재력이 높은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노블에 투자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해야겠죠. 하루 만에 다 배울 수는 없으니까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본적인 개념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배워가시다 보면 종목과 ETF를 분석하고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 투자를 제대로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로 신청해 주시면 제가 교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새 프로젝트 영상도 거의 끝이 보이는데요. 그럼 저는 마지막 영상인 세금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